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오늘 내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논란입니다. 이 대법관을 지원하겠다라는 법부터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벼르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대법관 증원 같은 경우는 대선 기간에 이재명 대통령이 내 뜻이 아니다라며 제동시킨 바 있는데 당선되자마자 바로 당이 추진하는 것을 두고 뒷말이 많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공개합니다. 1호, 동아일보가 오늘 일면에 썼습니다. 1호, 어떤 걸까요? 바로 보시죠.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취임날 추경 착수 1호 행정명령은 비상경제 TF 첫 회의 지시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2.66% 서울신문 20면 기사입니다. 코스피 단숨에 연 최고점 터치, 이재명 시대 허니문 랠리 시동, 새 정부 코스피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26조, 한국경제 18면입니다. 위기 넘은 팀 코리아, 체코 원전 도장 찍었다. 26조 규모 체코 원전 최종 수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체코 총리는 한수원과 최종 계약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바라카 이후 16년 만에 수주입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11% 조선일보 14면 기사입니다. 창, 나세, 화염 방사기까지 강력 범죄 저지르는 앵그리 노인, 이 노인 범죄가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노인 범죄 건수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데 몇 안 되지만 그 증가세도 있고요. 그리고 층간소음 못 참아 이웃집에 불을 지르든가 이웃과 다투다 망치를 휘두르기도 하는 등 그 형태가 점점점 강력해지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엘리트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그리고 방통위 부위원장 출신의 안용환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역임하신 홍익표 전 의원님, 그리고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성추윤 부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민주당이 3개의 특검과 검사 징계법 처리를 강행하려 해서 논란입니다. 대법관을 증원하겠다라는 것도 추진하겠다라고 예고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비상경제 챙겼다. 이재명 대통령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 낯이 익숙한 분들도 꽤 많으시군요. 반갑습니다.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군요.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합니다. 자, 필기구도 없고 직원도 없다. 챙겨줄 직원도 없고 아무도 없다. 무덤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이 공무원 복귀 지시도 내렸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물리적인 업무 불능 상태, 사용 가능한 인터넷망과 종이 연필조차 책상 위에 놓여 있지 않았다. 원활한 업무 재개 위해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일반직 공무원의 즉시 복귀를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참
상황을 모르겠습니다. 네.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건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지금 벌어진 거죠. 아마도 추측한데 지금 대통령실에 있던 모든 비서관들이 다 사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들 원대 복귀 시켰습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 직무실은 지금 설명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본래 대통령 직무실에는 컴퓨터 같은 건 다 제거를 했고 새로 이제 총무비서관실이 임명이 되면은 새로운 것을 아마 만들어서 새로운 걸 이제 구입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제거를 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렇군요. 다른 수석 비서관실에는 뭐 컴퓨터 같은 직기가 그대로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통령 이제 집무실에는 그런데 이 새 총무비서관이 챙겨야 된다 원래.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정말 어떤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현직 대통령이 나와서 내 테이블에 뭐 연필 하나 없더라는 것 좀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다. 아마 정상적인 정권 이양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고요. 이제는 뭐 저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곧 뭐 수습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김문선 변호사님. 저는 이제 어제 저 기사를 보고 아니 이건 지나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대통령이 아무리 조기 대선을 치러졌지만 인수인계 확실히 돼야 하고 그런데 제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보니까 아마 대통령 집무실만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제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면 사실은 이제 세팅을 미리 다 하는 거거든요. 인수위가 없이 출발하다 보니 그랬다. 그렇죠. 그렇지만 대통령 집무실 이외에는 뭐 그냥 상당 부분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일에 중에서 지저분한 것들은 다 지우고 상당히 많이 남겨놓고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과정에 있어서 이제 일반 직원들은 아마 대통령 임기까지만 근무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 규정에서 다 복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 집무실에 한해서만 아마 컴퓨터도 없고 네.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무덤 같다는 표현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 약간은 좀 과도한 표현이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총무비서관이 임명이 되면서 다시 대통령실을 세팅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갈 거예요. 그렇군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좀 연필도 좀 챙겨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 연필 필기구나 뭐 이런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저런 거에 대해서 좀 책임을 좀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수인계 과정에서 아무리 그 인수위가 없이 바로 들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혼란이 있을 텐데 그래도 몇몇 직원들에게 그 본인이 좀 책임 있게 정리를 하든 아니면 주요한 몇몇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차질 없이 다음 대통령과 그 청와대 관계자들이 업무를 할 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잘 해주라고 지시해 주는 게 맞는 건데 네. 제가 지금 듣기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우린 떠난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저런 현상이 업무 공백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적절한 인수인계가 필요하다라는 예. 말씀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경찰과 대통령 경호처 두 곳에서 이 동시에 경호를 받던 중에 생긴 해프닝이었을까요? 경호원들끼리의 어떤 몸싸움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답니다. 함께 보시죠. 어제 취임 선서를 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로텐도홀로 들어서면서 의원들과 악수하는 모습 뒤로 이렇게 검은 양복 입은 경호원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대통령 경호를 수행하는 경호처와 경찰 경호원들인데 두 사람이 서로 밀치고 잡아당기는 몸싸움을 벌였어요. 그러더니 끝나고 언쟁을 이렇게 벌이기도 합니다. 자, 난데없는 경호원들 간의 신경전.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성춘 부의장님. 경호원들끼리 왜 싸워요? 원래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 이제 경호처의 이 경호 업무가 이관이 되는데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 마지막에 경호처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호처 상위 간부 다수가 지금 수사 대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게 정리가 될 때까지는 경찰의 경호를 받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건지 아니면 경호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지금 충돌이 일어난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경호처 관련된 물론 지금 경호처의 일선에 있는 그 하위 공무원들은 죄가 없죠.
잘못한 게 그냥 명령에 따랐을 뿐일 겁니다. 어. 그분들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상위의 명령을 따른 상위 그 지휘관들의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지금 정리가 제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경호처로 지금 넘어가겠다는 그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지금 현장에서는 그 충돌이 그런 오해 때문에 좀 발생한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전 그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에 다뤘던 그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필기구. 예, 왜냐면은 제가 그 문재인 정부 마지막에 인수인계 할 때까지 행정관을 했었거든요.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예, 그리고 3월 9일 선거 때 패배하고 나서도 5월 9일, 그러니까 정확히 인수위가 끝나는 날까지 저희는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2달 내내 이미 정권이 넘어갔어도 출근을 하면서 차기 정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차기 정부에게 오롯이 바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는 5월 9일까지 출근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그 필기고 지금 그 대통령 집무실에만 없었다고는 합니다만 지금 대통령께서 아마도 그런 우리에게 내 책상에만 필기구가 없었다 이런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아닐 겁니다. 아마도 지금 강유정 대변인이 뭔가 일반 공무원의 업무 복귀를 지시했다는 것 자체도 뭔가 아무런 그냥 정말 폐허처럼 아무도 인수인계를 위한 준비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 업무 복귀를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별정직 공무원 이외에도 일반직 공무원들도 분명 있고 일반직 공무원들은 5월 제가 말씀드렸던 2022년 5월 10일에도 바로 출근을 해서 인수인계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당연히 인수인계를 위해서 별정직 공무원들이 마지막 날까지 준비를 하고 일반직 공무원들을 넘기고 나와야 되는 건데 그거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무리 파면당한 정부라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해야 될 그 국민들이 맡긴 소임을 하지 않은 걸로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진석 비서실장 이건 되게 무책임한 모습을 끝까지 보였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경호원들 간의 몸싸움은 이 어떤 노선 정리가 아직 안 된 측면이 있다라는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당선 첫날 이 대법관 30명 증원을 민주당이 시동 걸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거대 여당이 세계 특검법과 검사 징계법을 동시 처리를 예고한 날이기도 합니다. 역시나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날부터 대법관 30명 시동, 거여, 오늘은 3특검법, 세 개의 특검법을 동시에 처리하겠다. 거기에 검사 징계법까지 함께 처리하겠다라고 민주당이 예고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대법관을 30명까지 증원하는 법안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강행하겠다. 국회는 국회대로 가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대선 기간 동안 대법관을 증원하는 문제와 비법조인 출신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자 이재명 당시 후보가 부정적인 의사를 밝힌 바도 있는데 당선되자마자 당에서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논란인 겁니다. 자,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보시죠. 세계 특검과 검사징계법 함께 보시죠. 뜨거운 논란인데요. 양쪽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취임하자마자 입법 드라이브,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검사징계법 이거를 함께 처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검찰총장 외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한 검사 징계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고가 나와 있습니다. 세 개 특검이 동시 가동한다. 초유의 상황인데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각각 파견 검사가 40명 등 205명 규모 그리고 파견 검사 20명 등 105명 규모 세 개 특검 동시 가동된 100명 이상의 검사가 차출돼야 합니다. 검찰 안팎. 동시에 세 개 특검이 가동되면 검찰 수사는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법관 증언법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법원 조직 개정안인데요.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증언하겠다. 법안 심사 소위 단독 처리.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30명 중 26명의 임명이 가능해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SNS에 이런 말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오후 4시 법사위 개최합니다. 법원 조직법 처리할 예정입니다. 어제 이런 글 올렸습니다.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합니다. 지난달 21일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대법관 증언과 관련해서 들어보시죠. 자, 지난달 21일에 대법관 증언과 관련해서 한 차례 논란이 인 바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진짜 오보를 많이 내시는데요. 정청래 리스크라고 또 새로 만들어냈더라고. 그래서 법사위원장 혼자 단독 질주하는 것처럼 그러는데 네. 우리는 팀플레이 합니다. 대법원 증언하는 거 있잖아요. 법원조직법 이거 있잖아요. 각오하십시오. 우리는 대법관 반드시 증언합니다. 100명, 50명, 30명 아니 쭉 있는데 숫자는 좀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면 곧바로 처리할 겁니다. 이거. 자, 예고한 대로 곧바로 대법관을 늘리겠다라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선거 직전에 법관 증원,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 지금은 그런 얘기 할 때 아니다라고 부정한 바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당장 그 문제에 우리가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가 못합니다. 이게 또 다른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르겠죠. 대법관 수를 늘리는 문제도 사실은 이건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 당사자들 외에는 대체적으로 원하던 현안이에요. 그러나 지금 또 그게 잘못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면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가 정확한 제 입장입니다. 대법관 100명 증언안과 비법조인 또 임명 가능한 그 두 가지 법안에 대한 철회를 지시를 하셨다고 돼 있는데 지시한 일 없는데? 선대위에서 했나 보지? 물론 뭐 제가 위임해놨으니까 선대위가 내 이름으로 할 수 있는데 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네요. 계속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대법관 증언 문제나 대법관의 자격 문제는 당에서 공식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 법안은 민주당 소속의 의원 개인이 헌법기관의 일인으로서 개인적으로 한 겁니다. 네, 이게 일주일 전이거든요. 홍익표 대표님, 일주일 전에는 대법관 증언을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이재명 이 당시 후보는 언급을 했는데 지금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당에서는 정춘회 법사위원장이 각오하라라고 했어요. 반드시 증언한다. 근데 일주일 사이에 그 때가 바뀐 겁니까 혹시? 우선은 대법관 숫자 증원 문제는 우리 민주당의 당론입니다. 이번에 정책 공약집에도 숫자 늘리겠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몇 명을 늘리겠다고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증언은 돼 있고, 근데 대체로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동안 쭉 논의했던 그 대법관 증언과 관련된 어느 정도 법조계에서도 합의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상고법원에 지금 그 미처리 건수가 너무 많이 밀려 있고 대법관들의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좀 더 그 숫자를 좀 늘려야 되는데. 당초 대략 예상됐던 게 20명 이상 한 30명을 그 안팎에 그 정도의 숫자를 지금 14명에서 30명 안팎까지는 늘려보자라는 그 컨센서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당으로서는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마 좀 더 논의를 할 텐데 지금 이 시점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오늘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장으로서 아마 그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다 이렇게 보이고 관련돼서 정책위 의장이나 원내대표, 당 지도부가 시점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대통령께서 이번에 얘기한 것처럼 어제 특히 뭐 우리가 또 논의하겠지만 1호 그 행정명령을 그 비상경제 TF 했지 않습니까? 비상경제.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현안은 국민적 갈등을 일으키는 안보다는 좀 더 민생 경제, 그다음에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주력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조금 더 논의는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들어봤더니 법사위 내에서도 좀 이견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일단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조금은 선제적으로 말한 측면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박지원 예를 들면 같은 법사위인데 박지원 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어제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이거 속도 조절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더 법사위 내에서의 논의도 있을 거고 저 정도 사안이면은 통상적으로 원내 지도부가 해당 상임위 또는 정책 관계자들하고 논의해서 처리할 건지 아니면 내용이 문제가 있으면 내용을 수정하고. 또 시기에 문제가 있다면 시기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선거 직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불과 일주일 전에는 논의할 때가 아니다, 당의 당론이 아니다라고 이재명 당시 후보가 부인했었는데 선거 끝나자마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처리하겠다라고 밝혀서 지금 논란인 겁니다. 안용환 의원님, 여당에서는 이 대법관 증언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혹은 이재명 대통령과 주변 인사에 대한 이 어떤 법원의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서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으로 인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여당에선 그런 부분이잖아요. 야당에선. 그러니까 이제 대법관의 증언 문제는 사실 사법부의 오랜 논란거리였습니다.
독일은 현재 300명입니다. 그럼 독일식으로 해야 되느냐?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인데 15명입니다. 현재 우리는 일본식이죠. 그러니까 상 논란거리가 많은 주제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 시점에 민주당에서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이제 이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재명 현재 대통령이 5개 재판부에서 8개 사건으로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중에 한두 개라도 고법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나온다. 그런데 대법관, 현재 대법관 구도라면 대법관에서 그대로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없기 위해서 새로운 대법관들을 대통령이 대폭 임명해서 상황을 반전시키게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문제는 논란거리예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논란거리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굉장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수기 과정이 없이 저렇게 하다 보니까는 저렇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아까 이야기 인터뷰에 나왔지만 국론 분열과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이건 지금은 거론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국론 분열과 갈등을 본인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선되자마자 이것을 통과시키러 갑니까? 그래서 저는 정청래 위원장이 팀플레이를 한다는 이야기했어요. 네. 저 그 말을 이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오늘 보면서 팀플레이를 한다? 그런데 방금 전 이재명 후보가 후보 당시 화면에서 난 모른다. 당에서 알아서 했을 것이다. 그럼 그것마저도 팀플레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후보는 모른 척하고 법사위원장은 밀어붙이고 이것마저 팀플레이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이야기한다면은 이 상황이 통합을 이루어 나간 과정입니까? 이 상황 만약에 법사위에서 저런 안건들이 통과된다고 한다면은 통합이라고 쓰고 읽기는 우리 갈 대로 간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통합과 어긋나는 일이고요. 정말 수기와 수기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은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케이스를 연구를 하면 돼요. 아마도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 후보 시절에 계속 룰라 대통령 이야기했습니다. 뭐 살아온 과정이 비슷합니다. 노동자로서 시작했고 룰라 대통령도 손가락이 3개가 없어요. 절삭게 잘렸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룰라 대통령이 되자마자 지지자들의 의도와는 정다른 정책을 씁니다. 이른바 중도 또는 보수적인 경제 정책을 써요. 그래서 퇴임할 때 84%의 지지를 받으면서 퇴임합니다. 왜? 제가 딱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지자들을 배신하라. 지지자들을 배신한 순간 퇴임할 때는 엄청난 지지를 받으면서 박수를 받으면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지자들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죠. 네.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다시 홍익표 대표님. 네. 우선 저는 물론 뭐 당정 간에 여당이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하지만 대통령이 국회에서의 행동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회는 국회대로. 저는 기본적으로 정청래 법사위원장 입장은 맞다고 봐요. 국회는 국회대로 일을 하는 거죠.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하는 거고. 다만 전체적으로 이 사안이 국민적 갈등이나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사안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은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거든요. 다만 시점이나 어떤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수기가 필요하다라는 당내 의견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정리해야 되냐면 당이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군요. 예, 원내대표가 그래서 원내대표가 있는 거거든요. 원내대표가 당내 의견도 있고 그렇다면 해당 법사위 의원들 또는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증언을 하되 그 방식과 시기 그다음에 어떤 충원 방식, 특히 충원 문제가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다든지 또는 관련된 필요에 따라서는 시점 같은 것들을 조율하는 게 맞고 그러한 입장들을 여당이 자신의 정치적으로 풀어가야지 대통령이 이러니까 저러고 대통령이 이러니까 저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당정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두 분 의견 종합해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대법관 증언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을 두 분이 주신 거예요. 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논란인데 성춘 부의장님과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 의견도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당장 받고 있는 이 재판들
그리고 판결이 나온 재판들을 좀 추려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돼서 파기환송심에 이 선고가 좀 남아 있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위중교사 2심 판결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대법관 증언 이슈를 처리하려 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이게 이제 어떻게 바라보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김관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일단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아니에요? 그럼 이제 취임 축하 자료가 돼야 하는데 바로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됐는 이제 법을 통과시켰다고 공언한 거 아닙니까? 또 소위에서 또 통과를 시켰죠.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부의 앞날을 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제 취임사에서는 저런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통합과 민생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한 것은 통합이나 민생과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되는 법안이죠. 통합을 한다고 했는데 국론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그게 모순이 있는 거고. 어제 특검법과 관련해서 특검할 수 있죠. 예. 진상규명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모순적인 것이 뭐냐면 지금 이재명 정부랄지 민주당 기준은 그거 아니에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해놓고 왜 검사들을 막 100명 이상을 특검반에 투입을 합니까? 왜 100명 이상을 갖다가 수사를 하게 만들어요? 그럼 이전에 검사를 수사 못하겠다는 거하고 배치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검사를 또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검 끝나면 수사기소 분리돼서 검사들은 또 팽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특검법에 대한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건 민주당이 아주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법관 증언법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있고 없고 그것만 국민들이 다 아니까 더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대법관 14명 아닙니까? 자, 30명 돼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원합의체라는 대법원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법 논리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판례가 시대적으로 맞지 않으면 사실 이게 변경하는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그냥 뭐 30명 늘려가지고 전원합의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법원이 적체될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대법관을 30명 늘리는 것은요,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민주당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것도 시점 같은 거 따지지 않고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그다음에 대법원이랄지 관련된 기관의 의견 한번 듣지 않고 이거 그냥 증언하겠다는 거야. 증언했을 때 어떤 부정적인 요소, 공수처법도 사실은 이걸 그냥 망원에 통과시켰으니까 이번에 내란죄에 관련된 비상계엄 관련해서 얼마나 구멍이 많이 있었습니까? 뻔하게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30명으로 증언하자. 저도 그전에 30명 증언하자에 동의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 사건이 많이 적체되어 있어서 변호사로서 어떤 국민이랄지 민원인들이 받는 피해가 엄청 많아요. 증언을 하자는 거예요. 하지만 단계적으로 하되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랄지 대법원의 역할이랄지 이런 사법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걸 거치지 않는 이 시점에 과연 이게 적당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뭐 재판 이런 문제도 물론 당연히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이재명이라는 대통령 재판과 한정된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의 어떤 사법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숙고를 하고 의견을 드려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반대한다라도 반대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합리적인 의견이 있고 증언이 합당하다고 한다면 그건 순차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게 번개불에 콩튀어 먹듯이 막 통과를 시키고 뭔가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과정은 아무 상관없이 가겠다는 이것은 잘못된 거죠.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입법 쿠데타이자 대선 기간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대법관을 대거 증언해 사실상 권력 충성도에 따라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발상은 베네수엘라식 독재 모델의 전형이며 절대 대한민국에서 용납될 수 없는 시대착오적 폭거입니다.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국민통합과 또 국가개혁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국민통합이라는 것은 진영 간의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서 서로 우려하는 바를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내일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심각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비례적 대표성을 인정하고 상생의 정치를 위해서 이를 활용한다면 국민의힘도 협력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춘 부의장님. 예. 지금 뭐 사실 근데 법원조직법도 있고 형사소송법 개정도 있고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 개정도 있고 다양한 지금 법안들이 산재해 있는데 저는 일단 법원조직법 그 대법관 증언과 관련돼서는 저는 속도를 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은 이게 10년 이상 논의가 된 거예요. 정치권에서 계속 뭐 이거 수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미 충분한 논의가 거쳐진 전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법원 이 대법관을 증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대법원에 한 해 지금 건너가는 그 재판 건수가 5만 건이 넘습니다. 지금 14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사실상 그 행정처장과 대법원장은 그 전원 합의체 아니면 안 하기 때문에 네. 12명 사실상 세 팀으로 운영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재판관당 거의 5천 건 이상의 재판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너무 힘들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증언 문제는 이거 십수년 오랜 이미 수기가 거쳐진 부분이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가장 먼저 정당 차원에서 대법관을 증언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게 2010년입니다. 네. 2010년에 한 정당이 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만들어서 대법관 증언해야 된다. 2배로 늘려야 된다. 24명까지 늘려야 된다. 그리고 비법관 출신의 대법관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당이 한나라당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과거에 15년 전에 자신들이 대법관 증언하자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 타이밍에 왜 해야 되냐. 이재명이 대통령 되자마자 하는 것이냐라고 문제가 된다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관이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는 게 아니라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그 대통령이 임명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공정성과 중립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거는 충분히 수기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대법관 증언 자체로 문제 제기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선서할 때도 그랬고 계속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 내내 통합을 해야 된다. 진보 보수 이런 이념 이런 거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통합을 강조한 상황에서 야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거를 밀어붙이는 모습을 초반부터 보여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 내용은 충분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예. 대통령께서 통합을 강조했는데 당 차원에서 갑자기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밀어붙인다? 저는 그거는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일각에서는 당 안팎 일각에서는 이 곧 민주당의 전당대회, 그러니까 당대표 선출이 있기 때문에 여러 후보군이 귀에 들리던데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유력 당대표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잖아요. 뭔가 이 전당대회를 염두에 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어떤 선제적 내지는 어떤 이 선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볼 트래핑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당 관계자에게 어제 들었는데 저는 만약에 그게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분명히 전당대회 때 논쟁이 생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사실 당에 지금 전당대회 나올 만한 분들 중에 친명 아닌 분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아마도 선명성을 강조한 분과 그리고 대통령이 통합을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대통령의 말을 거스르는 거 아니야라고 말하는 분과 아마 그 논쟁이 아마 전당대회 때 생기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선명성을 강조하면서 막 밀어붙이는 게 야당 때는 그 거열한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뭔가 이 저항해야 되는 대상이 있었으나 이제 우리가 여당입니다. 여당이면은 여당답게 하자. 책임 있는 자세로 야당의 네. 목소리를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대통령이 취임 선서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선명성을 강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쟁이 전 전당대회 때 분명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분의 의견 전해드렸고요. 증언과 관련된 찬반 의견은 다 달랐지만 지금 이 시점에 여당이 된 민주당이 이 대법관 증언을 밀어붙이는 듯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네 분 다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군요. 자, 어제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났습니다. 두 손으로 악수를 했다는데 그 장면도 확인해 보실까요?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자 우원식 의장과 악수하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를 했습니다. 네, 영상 봤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 남아있는 재판은 뭔지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냥 체크 차원입니다. 자, 체크. 공직선거법 위반. 6월 18일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잡혔군요. 얼마 안 남았군요. 위례 대장동 백현동 성남FC는 6월 24일 1심 공판기일. 위중교사는 아직 2심 공판기일이 미정. 법인카드 유용은 7월 1일 1심 공판준비 기일. 대북송금은 7월 22일 1심 공판준비 기일 남아 있습니다. 논란은 하나 있어요.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 형사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84조. 이게 받고 있던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이 되느냐 아니냐를 두고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형사소추, 이 기소는 받지 아니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할지 아니면 진행 중이던 재판도 다 중지돼야 할지를 두고 여야의 이견이 있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이 여론조사도 어제 실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출구조사 때예요. 출구조사. 방송 3사 출구조사 때도 이걸 물어봤군요. 전국 투표소 60곳에서 투표자 5,190명을 대상으로 출구조사 설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라는 응답이 63.9%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재판 중단돼야 된다 25.8%. 나 몰라 10.3%. 자, 일단은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데요. 네, 저도 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출구조사? 네,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마저도 거의 비슷하게 재판을 계속 해야 된다, 중단해야 된다 비슷하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국민이란 말 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민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예요. 네. 그런데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 나온 8만 명 이상의 표본 하에서 나온 여론조사에서 약 64% 국민 3명 중에 대략 2명 정도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저 말은 이제 국민들이 이런 거죠. 대통령 당선자라 하더라도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된다. 법 앞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누구 특정 이름만을 위해서 법을 바꿀 수도 없다. 네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을 바꿔서 대통령은 이미 재판 중인 재판에 대해서 나올 필요가 없다. 재판 중단시켜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반대의 뜻을 표현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64%라는 이야기는요. 그래서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민주당 측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반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 법을 강행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아마 강행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른을 위한 입법밖에 안 되는 건데 대한민국 역사상 이른을 위한 입법은 없었지요. 사실 이런 일이 된 것도 이런 재판 진행 중인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어요. 세계 역사상 드문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유사한 일이 있었지만요. 그래서 저런 분이 대통령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어찌됐든 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 그런데 그 법에 대해서 또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참 역설적인, 참 상상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네, 당선된 이후에도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가 63.9%. 홍익표 대표님은 이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 국민 여론 같은 경우는 늘 그 도덕적인 답변을 하시니까 저는 뭐 국민들께서 저런 그 도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실 수도 있고 저 판단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다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받은 지지율이 49.1% 지금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받은 지지율의 내용을 보면 이미 이런 그 형사소추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다 알고 한 거예요. 그러면 재판으로 인해서 임기가 단축될 거라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투표를 했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재판이나 또는 헌법적 해석은 여론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헌법 84조에 대한 보다 정확한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형사소송법을 내는 것 자체는 이것은 헌법 84조의 소추라는 것은
기소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법조인도 계시지만 이 자리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마 헌법이 명확하게 했다면 재헌국회 당시에 기소라고 했을 거예요. 기소를 중단한다고 했을 텐데 소추라고 할 때는 1년의 형사사법적 절차를 다 중단하는 걸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는 기소 플러스 재판 절차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민주당은 해석을 하고 있고 형사소법은 그런 절차적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다. 만약에 이거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헌법재판소 등을 통해서 저는 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 김관선 변호사님, 네. 당장 임박해 있는 거 한번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잖아요. 이 판결이 지금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비슷한 형량이 나오고 대법이 확정을 한다면 만약에 징역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대통령직이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시잖아요. 임박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대로 대통령은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지금 임박해 있는 이 재판을 멈춰줘야 한다는 건데 그러려면 법 개정도 또 필요한데 당장 파기환송심은 임박해 있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이랄지 이재명 후보의 발등의 불은요. 어제 특검법, 법원조직법의 대법관 증언법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어제 통과시키고 싶은 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그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 파기환송 관련된 고등법원 재판이 6월 18일이잖아요. 예. 그럼 6월 18일 고등법원 재판하고 대법원에 가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대통령이 안 됐다고 한다면 두세 달 안에 피선거권 박탈돼가지고 정치할 수 없는 상황. 그 도래할 거고. 지금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재판이 그대로 가버리면 거의 대법원서 파기환송,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민주당에서 빨리 통과시키고 싶은 법은 두 가지죠. 첫 번째가 재판 중단법이죠. 6월 18일 재판을 막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일단 재판을 중단시키는 게 맞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두 번째는 지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잖아요. 이걸 처벌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법 개정해서 면소. 그렇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게 죄가 안 되게 하는 그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거든요. 이 두 개가 사실은 민주당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그런 법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사에서 현충 가서 방명록에 뭐라고 썼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민을 위한 나라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까 여론조사 봤잖아요. 그 63%가 재판 계속 가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을 위한 나라라고 한다면 그 여론에 따르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엄청난 대통령의 직위에 관련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며칠 안에 이 법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민주당의 입장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성추훈 부의장님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취지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 미만의 그 형이 선고가 된다면 아무런 영향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저는 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거를 모든 유권자들이 모르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다 모두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2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선택을 한 겁니다. 그 유권자들의 선택이 재판을 진행하라일까? 전 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까 여론조사를 보긴 했습니다만 이 불소추 특권이라는 제도를 헌법에 넣은 이유가 사실 재헌헌법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기 중에는 재판을 받지 않도록, 왜냐하면 주권자들이 선택한, 주특권자들이 뽑아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임기를 수행하는 동안은 재판을 중지시켜라 라는 그 뜻이 담겨 있을 것이다. 지금 소추에 대해서 이것이 기소냐 아니면 공소 유지까지 포함해서 재판까지 봐야 되느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정말 재헌헌법 때 넣었을 때의 그 취지를 생각한다면 저는 공소 유지 재판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이 대민주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권자들의 의지, 주권자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주권자들이 이런 선택을 해준 상황에서 과연 이걸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를 하겠죠. 그러면 아까 다른 패널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사법부의 판단을 한번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큼은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대법원이나 지금 항소심을 맡는 재판부에서는 곤란할 겁니다. 입장이.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건지 이걸 멈춰야 되는 건지 지금 정치권의 의견이 다른 상황이고 국민들의 의견도 갈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은 사법부 내지는 정치권에서 빨리 정리를 해줘야 해당 재판부, 해당 아니면 대법원에서 이거를 이 취지에 맞게 이행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압박을 하는 것보다 빨리 정치권에서 정리해 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 김민석 신임 총리 후보자가 첫 출근을 해서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제2의 IMF 위기 같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IMF 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28년 전 IMF 위기 때에는 지금과 같이 두 번 다 엄청난 경제의 충격이 있었는데 큰 경제적 추세는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 추세 자체가 하강과 침체의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어렵다고 봅니다. 민생도 훨씬 어렵다고 보고 더 중요하게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국제적 환경이 몇 배로 복잡하고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첫 번째 IMF보다 더 어려운 제2의 IMF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국정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대선 시기부터 그런 말씀을 대통령님과 나눠왔습니다. 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했습니다. 사실 대선도 일단락이 됐고 정치권의 중요한 소식도 좀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저희 돌직구쇼에서는요, 우리 사회의 이모저모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도 좀 심층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핫쌈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거 큰 사건이에요. 40대 가장이요, 생활고 때문이라며 처자식 3명을 태운 승용차로 진도항 앞바다에 돌진했는데 이게요, 자기만 살아서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이 애들은 말이죠, 부모들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는 게 힘들었다고 처자식을 태운 채 바다에 돌진하고 자기만 살아서 나온 40대 가장.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40대 가장, 일단 구속, 살인 및 자살 방조 혐의예요. 1억 6천만 원 상당의 채무로 사는 것이 힘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 아니 1억 6천만 원이 큰 돈이죠. 큰 돈이긴 해도 아들들과 아내를 태운 채 바다에 들어가서 일가족을 어떻게 가장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만 살아서 나온 말이 아내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가 찹니다. 아이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기가 찹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법원에 출석했는데 영상 보시죠.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미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개인 파산 제도 등등 다양한 방법이 있었을 텐데 참 생활고를 한 가장이 겪었다라는 사실은 안타깝고 치근한 측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내와 아이들을 저렇게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자, 어떻게 이 범죄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사건의 전말을 좀 자세하게 좀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31일에서 지난 1일 고교생 두 아들이에요. 아니 부부가 이 아들들을 고교생까지, 이 고등학교 아들들 키우기에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어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키워왔겠습니까? 그런데 다 키운 생태 같은 아들들에게 수면제를 먹여요. 그리고 차에 태우고 진도항으로 이동해요. 부인과 수면제를 나눠서 먹어요. 창문 열고 바다로 돌진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살아서 나왔습니다. 홀로 차에서 탈출. 공중화장실과 산속에서 20여 시간 은신했어요. 가족 구조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인에 연락해서 자기는 도주를 시도해요. 44시간 뒤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왜 혼자 나왔냐? 바닷물에 숨이 막혀 본능적으로 빠져나왔다. 이런 말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야, 기가 찬 사건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죄목은 뭐죠? 일단 뭐 자살 방조. 예. 그다음에 살인이에요. 근데 자살 방조는 지금 자기 아내도 같이 수면제를 먹었는데 지금 아내도 수면제 먹고 같이 차를 바다에 빠치는 거에 이제 동의를 했다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내의 우리가 진술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저것도 사실일지 아닐지 몰라요. 네. 자신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사실 이제 자살 방조하고 살인에는 형량이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일단은 살인죄가 적용된 거죠. 그렇죠. 고교생 두 아들에 대해서는 이제 살인죄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본능적으로 빠져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뭐 경호태는 자기도 수면제를 먹었다고 하니까 자기도 잠들면 결국 바닷속에 뭐 빠지게 되고 그러면 자기도 뭐 사망할 것이다 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것도 좀 믿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본능적으로 빠져나왔다고 한다면 자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은신하고 도주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살할 생각을 가진 사람이 도망가겠습니까? 원래를 따른다면 죄책감 느끼고 나만 살아난 거에 대해서 더 죄책감을 느껴야겠죠. 아니면 자기가 살아남고 야 이게 괴롭구나라는 걸 느꼈으면 즉각적으로 구조 시도를 하거나 구조 요청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전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핑계가 뭐냐면 물론 인간은 이제 본능적으로 뛰쳐나올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본능적으로 뛰쳐나온 것이다 하는데 이 말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이 생활고 때문에 사실 극단적 선택한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기만 어떤 사망하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의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잘못 생각한 거죠. 그러면서 같이 어린 아들, 자녀들과 함께 사실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돈이란 건 그래요. 물론 어떤 경제적으로 궁핍해가지고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이성을 물론 상실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구조를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상당히 많고 아까 앵커께서 얘기하신 파산이랄지 뭐 회생이랄지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정신적으로 좀 괴롭기는 하겠지만 그런 제도를 이용하면 또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죽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죠. 더군다나 얼마나 자기의 자녀, 자기의 가족의 생명이 소중합니까? 근데 이 소중한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괴롭다고 해서 이걸 스스로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안영원 의원님. 제가 이제 기자 시절 사건 기자를 하면서 이와 유사한 사건들을 취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경찰 전문가, 특히 심리 전문가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굉장히 쇼킹한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전 세계에서 자식들을 살해하고 동반 자살한 경우는 매우 드물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매우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일반적이진 않지만 네, 일반적이지 않지만 자주 일어납니다. 그 심리가 뭐냐?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의 생명은 자기가 별개입니다. 자기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자식의 생명까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어느 신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또 뭐 이런 핑계는 되겠죠.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나 죽은 다음에 애들 누가 키울까? 애들 어떻게 살까? 차라리 같이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의 생명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신이 전혀 부여하지 않은 권한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달리 딴 나라에서는 드문 거의 볼 수 없는 범죄가 한국에서는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건 어느 부모들도 해서는 안 될 범죄고요. 특히 이제 그 100배 양보해서 10,000배 양보해서 뭐 우발적으로 그 자리에서 흉기를 휘두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부모가 같이 이제 저 남편 주장입니다. 아내가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데 그 아내의 약 가운데서 수면제 성분을 꺼내가지고 그것을 가루로 만든 다음에 음료수에 넣어가지고 얘들한테 먹였다는 거 아니에요. 철저히 계획적으로 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예. 참 있어서는 안 될 범죄고 우리 사회에서 자식들에 대해서 부모들의 생각에 대한 고정관념도 이제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식은 소유물이 아닙니다. 정말 독립된 개체이자 인격체입니다. 그들의 생명과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고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옛날 그 취재하던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금 가장 황당한 대목은 홍익표 대표님 이거예요. 바다에 가라앉은 차에서 혼자 빠져나와 육지까지 헤엄쳐서 나온 40대 가장은 친구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을 해 차량을 얻어 타고 광주로 도망쳤다. 도주 과정에서 이 가장은 단 한 차례도 112, 119 등의 가족들의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 과연 가족 사례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생활고의 비관의 동반 극단 선택으로 봐야 하느냐의 문제인데 홍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저 부모님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자녀는 자신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물론 자신들의 결혼으로 해서 아이가 낳았지만 그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 독립적인 인격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이와 함께 어떤 동반 자살이라는 생각 자체는 매우 전근대적이고 잘못된, 그러니까 그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나의 소유물 대상으로만 생각합니다. 이건 살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미 법원에서는 이미 살인죄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 김강산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살인 및 자살방조죄거든요. 가족 살인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를 언론에서도요 동반 자살 이런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간혹 보면 이제 뭐 아이 뭐 3세 뭐 아이를 안고 동반 자살했다 이런 표현을 하니까 이게 자꾸 동반 자살, 그러니까 그 스스로 그 자살을 선택한 사람도 희생자 프레임에 들어가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동반 자살이 아니라 가족 살인. 가족 살인이다. 예, 그렇게 네. 프레임을 좀 바꿔야 되고요. 하여간 우리가 좀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 자녀들에 대해서 독립된 인격체로 한다면 이런 선택을 하게 할 수 없죠. 이건 가족 살인이다. 라는 탁견입니다. 자, 경찰 관계자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죽으려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자기가 무의식으로 빠져나갔고 살려고 들어간 게 아니고 죽으려고 들어간 게 무의식적으로 빠져나갔다라는 경찰 관계자의 이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성춘 부의장님, 이게,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거 과연 아내 유서도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의 주장대로 아내도 이런 것에 동의했다면 일종의 어떤 유서나 아니면 그런 게 나왔을 텐데 이 아내가 동의했는지 여부도 수사로서 좀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살인자라고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살인 혐의가 있는 사람인데 살인자라고 좀 보는데 저는 저 탈출했다는 저 과정조차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면 창문 문이 창문이 들어와서 깨가지고 창문을 열고 나왔다. 저희가 뭐 이런 그 저런 형태의 뭐 자살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런 형태의 상황의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문이 안 열리거든요. 이 수압과 이런 것 때문에 창문과 문이 잘 안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문을 통해서 나왔다? 저는 이거는 사실상 탈출을 계획하고 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물론 수사나 이런 것들을 다 해야겠습니다만 저 사람의 그 이후 행태만 보더라도 아까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정말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고자 했다면은 그 탈출하고 나온 다음에 저런 행동을 했을까? 은닉하려고 숨으려고 했고 지인에게 뭔가 지인을 통해서 뭔가 40시간이 넘도록 뭔가 도피를 했다는 것 자체가 과연 저게 계획적인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행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거에 대해서는 경찰이 뭐 아마 증거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저 사람이 정말 계획된 살인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창문을 연 채로 이 바다로 돌진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성춘 부장 말한 그 부분도 경찰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자, 오늘 핫쌈 두 번째는요. 자, 무슨 다리가 폭파하는 듯한 영상입니다. 바로 크림대교를 우크라이나 군이 비밀 작전을 통해서 폭파시키는 사건입니다. 크림대교는 푸틴의 자존심으로 불립니다. 러시아가 지난 2014년에 강제 병합시킨 크림 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다리가 바로 이 크림대교입니다. 이걸 우크라이나 군이 폭파시킨 겁니다. 영상 저희 입수됐는데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자, 현지 시각 그제 새벽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검은 연기가 치솟고 충격의 물보라가 거세게 튀어오릅니다. 크림대교 수중 교각에 미리 설치해둔 무려 TNT 1100kg 규모의 폭발물을 우크라이나군이 설치시키고 폭발을 시킨 겁니다. 아시다시피 크림대교는 이 푸틴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대교입니다. 자,
이 휴전이 임박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데 치열하게 우크라이나군의 공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말이죠. 진주만 작전을 연상시키는 우크라이나군의 이 대규모 러시아 공군기지, 공습기를 향한 폭격 작전도 있었습니다. 그 영상도 역시나 입수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활주로에 멈춰있던 항공기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 기체는요, 속수무책으로 폭발하고 맙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크림대교 폭파 이틀 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군기지 4곳에 대규모 드론을 이용한 공습 작전을 펼친 모습입니다. 러시아는요, 이 우크라이나군의 기습 공격 작전으로 소중한 폭격기 대다수를 상실했습니다. 러시아에게 있어서 몇 대 없는, 러시아에게 있어서 소중한 폭격기 등을 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습 작전으로 잃게 됐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같았던 이른바 거미줄 작전입니다. 자, 드론은 부품은 우크라이나가 카자흐스탄을 거쳐서 밀반에 폈고요. 비밀기지에서 조립을 했습니다. 컨테이너에 실어서 러시아 공군기지 5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컨테이너 상단을 개방하고 드론 117대가 순식간에 원격 조정을 통해서 기습적으로 공습이 이루어진 겁니다. 전략 폭격기 41대가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드론의 정체 볼까요? 이름은 오사, 말벌이라는 뜻입니다. 말벌 같아요. 폭발물 적재 가능하고 엄청 빠릅니다. 원격 조정 가능하고 쌉니다. 27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뭐 수천억, 수백억이 뭡니까? 한 수천억 될 것 같은데. 합치면은 뭐 조단이겠죠. 러시아 공군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자, 지금 연이은 작전이 이어지고 있어요. 작전 준비만 1년 반 이상 걸렸다는데, 자, 군사 전문가이기도 한 안영환 의원님, 잠시 후에 또 외교 전문가 홍익표 대표님 의견도 좀 들어볼 텐데, 이거 굉장히 기습 작전이고 대규모 피해를 입혔습니다. 영상 한번 좀 다시 한번 흘려주시면서 논평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이걸 보면서 현대전의 양상이 달라졌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뭐 진주만 공격의 재현이라고 했는데, 진주만 때는 일본의 항공모함이 하와이 근방까지 갔다 거기서 비행기를 띄워서 진주만을 공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로이의 목마, 이제 사실 저 같은 지금 저 현장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4,00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동을 했느냐? 트럭을 임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트럭을 임대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드론을 실은 건데, 트럭 운전사는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그 트럭 적재물은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것을 멀리서 조종을 통해서 트럭의 갭을 이제 천장 문을 열게 한 다음에 드론을 띄워서 공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크라이나 주장으로는 약 9조 달러어치의 우리 돈 9조 원어치의 피해를 입혔다. 그런데 지금 전략 자산입니다. 저 항공기들은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항공기가 아닙니다. 정말 러시아가 소중히 하기 때문에 러시아 내로 깊숙이 숨겨놓고 있는 자산을 때린 것이죠. 그건 이제 뭐냐? 지금 기본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휴전 협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강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래도 휴전을 안 할래. 근본적인 너네 인프라스트럭처, 근본적인 전략 자산도 우리 공격할 수 있어. 이래도 안 할래라는 그런 경고를 계속 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크림반도에 있는 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도 안 할래는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위성사진 보니까 박살났네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270만 원짜리가 현재 우리나라의 최고급 전투기가 한 대에 1,000억 원 이상 합니다. 1,000억 이상 합니다. 저 정도면 몇 천억짜리들이에요. 몇 천억짜리가 270만 원짜리한테 공격을 당할 수 있다. 규모 합치면 수조 원대에 다르겠군요. 9조 정도까지 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저게 중요한 게 앞으로의, 그러면 진주만 때는 일본군 조종사가 공격을 했습니다. 이건 조종사 필요가 없습니다. 전투기 조종사의 무용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국방부 개혁하면서 굳이 조종사가 F-35 조종사가 왜 필요하냐? 몇백만 원짜리 드론이면 가능한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독도함에서
최초로 드론을 함을 띄워요. 그래서 독도함을 드론형 항공모함으로 개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군사 비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연습 보도에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네. 그래서 오케이. 전 세계 최초로 우리가 항공모함에서 띄우는 그 연습까지 우리가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형 구축함에서 드론을 띄워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굳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구나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이런 드론이란 최첨단 기술에 대해서 북한군은 전혀 무지했습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 처음 참전했을 때 드론에 쫓겨 도망간 북한군 병사 모습을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드론전에 익숙치 않은 북한 군인들이 이번에 현대전 드론전을 익히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 국방에서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현재 사실 전쟁은 경험한 군대와 경험하지 않은 군대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미군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미군은 항상 전쟁을 경험한 군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평화 시에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군대는 사실 무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이번에 새로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벌어졌던 드론전을 경험했다는 것이 우리 안보에는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고요. 아무튼 현대전이 바뀌고 있다. 이제 값싼 무기로도 거대한 비싼 무기를 제거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새로운 현대전의 신기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군 장교 출신의 안영환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통일부 정책 전문가 출신이자 또 외통위원 출신의 홍익표 대표님, 지금 저 작전을 보면 굉장히 전격적이고 비밀스러운 작전인데 상대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혔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부품을 밀수해서 몰래 조립해서 러시아의 공군기지 5곳으로 컨테이너에 실어서 진입시키는 장면부터 거기서 컨테이너 뚜껑이 열리면서 드론이 나와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군사 강국 러시아가 저기에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을 앞에 두고 훨씬 더 격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걸 지적해야 되고 원래 한국 전쟁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휴전을 앞두고 굉장히 격렬하게 철원 일대 저 전쟁터에서 훨씬 더 많은 전투가 벌어진 것처럼 조금이라도 협상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있는 그렇군요. 거고 눈에 드러나는 것은 지금 군사작전, 그러니까 이제 성공으로 보이지만 더 근본적인 건 정보전의 실패입니다. 정보의 실패다. 그렇게 드론을 밀반입해서 인근, 그러니까 러시아 본토 인근까지 실어 나를 때 그동안 KGB나 소위 러시아 정보기관에서 전혀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제가 보건대 저는 추측인데요. 아마도 저건 우크라이나 단독 작전이 아닐 거예요. 뒤에 미국이나 또는 그런 정도의 정보기관이 개입해서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탐 크루즈 같은 사람들이 뒤에 있다. 그렇죠. 그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왜냐하면 제가 우크라이나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단독으로 수행할 만큼의 작전 영역이 아니에요. 굉장히 대범하고 상당한 정보 전쟁. 그러니까 전략 자산이 어디에 배치돼 있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걸 다 계산한 건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실행은 우크라이나가 있지만 저 실행 기획을 하는 것은 상당한 국제적 연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제가 푸틴 대통령이라면 제일 화를 낼 거는 KGB나 군 정보기관 같은 정보전의 실패를 얘기하겠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저는 1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인류가 뭘 얻었냐면 그때 나타난 게 가스 전쟁이었거든요. 신경 안정제 등의 독가스를 쓰면서 그 교훈으로 화생방 무기에 대한 국제 규범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이 원자폭탄, 그러니까 핵무기를 쓰지만 이게 너무 피해가 크니까 핵무기에 대한 규제를 국제적 규범을 만들어냈거든요. 저는 좀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불가피하게 전 세계가 지금 뛰어드는데 드론, 로봇, AI 등을 전쟁에 활용하기 시작하는데 과연 저것이 인류 평화, 그다음에 인류의 미래에 바람직하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가 있어요. 올해 한 10여 년 전부터 유엔에서는 로봇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명살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규제를 가자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자칫하면 지금은 정부기관이 국가가 사용하지만 저렇게 저가의 드론이 테러 집단이나 또는 불법적인 단체에 활용되기 시작한다면 훨씬 더 큰 인류 미래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270만 원이면 누구나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류의 미래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어떤 방식이 인류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 이 로봇이나 AI
그 드론 같은 것을 저렇게 무차별적으로 그다음에 아무런 제한 없이 전쟁물이 활용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저는 이 G7 또는 G20에서는 한번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전문가의 굉장히 좀 깊이 있고 전문적인 의견까지 흥미롭게 듣고 있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허들을 누군가가 넘고 있는데요. 자, 앞구르기를 하고 있는 사진이네요. 허들과 앞구르기, 저기서 앞구르기를 왜 했을까요? 미국의 오리건 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오리건 7개 고교 여자 100m 허들 결승전.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씩 앞으로 치고 나오는 4번 레인의 여학생. 높은 허들을 가뿐하게 넘고 격차가 큽니다. 이대로면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 그런데 자, 마지막 허들을 넘는 순간 자, 걸려서 넘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앞구르기를 해서 1등을 유지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넘어졌지만 앞구르기. 재치 있게 앞구르기를 하면서 재빨리 결승선을 통과하며 1위를 거머쥔 이 장면이 국제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선수는 브루클린 앤더슨입니다. 고3이에요. 자, 서스턴 고3, 서스턴 고등학교 3학년, 과거 체조 선수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체조를 하다가 육상으로 전향을 해서 고3이면은 앤더슨 양도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체조 선수 생활 당시로 돌아간 것뿐 선수 때 동작이 본능적으로 나왔다. 재치 있는 답변이에요. 다른 선수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앞구르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저기 옆에 레인을 방해했으면요 실격이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거 레인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인을 옆에서 침범하면 실격당하는데 정말 묘하게도 정확하게 앞구르기를 했어요. 네, 마지막 착지 동작까지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앞구르기 한 이후에 2번 굴렀어요. 그러니까 딱 2바퀴를 돌았는데 네. 그 폼이 정말 체조 선수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폼 같아요. 그 옆에 라인도 방해를 안 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저 5번 레인 저 선수는요 넘어졌을 때 야, 내 거다 했을 텐데 앞구르기를 할 줄 몰랐을 것 같아요. 김광산 변사님, 자, 기계체조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아무튼 뭐 엄청나게 재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선수가 체조 선수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저거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2, 3등에 그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운동 감각이라는 게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체조 선수 하다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체조 선수 하다가 어떻게 저기 달리기 선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운동 선수를 보면 상당히 다양한 측면에 이제 운동 감각, 공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운동을 하나를 잘하면 다른 운동도 굉장히 잘하는. 그래서 체조 선수 하다가 결국 달리기 선수로 전향을 했는데 결국 체조 선수 했던 그 경험이 달리기에서도 저렇게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것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구르지 않고 그냥 다시 일어서서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선수는 상당히 그 당시에 판단력이 굉장히 뛰어나서 굴러서 결과적으로 결승점을 통과하는, 그래서 우승을 하는 아주 뭐 재밌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측면이 좀 있어요. 네, 석춘 부장님. 저는 저 영상을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에이 이거 갖고. 저는 모든 걸 정치랑 연관시키는데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네. 넘어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 있는데 어떻게 넘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바로 앞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아마 다음 주제가 국민의힘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힘 이번 대선 선거하다 보면 뭐 민주당이라고 늘 이기겠습니까? 질 때도 있는데 어떻게 지는지에 따라서 다시 저렇게 저 앤더슨 선수처럼 다시 일어설 수도 있고, 오히려 젖잘싸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앤더슨은 이겼거든요. 또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넘어질 때, 살다 보면 넘어지는 경우 다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저런 식으로 앤더슨 선수처럼 평소에 늘 넘어질 때를 대비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바로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대한민국 보수 진영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그 얘기 시작합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지고 나서 계엄 탓 사퇴 엑스맨 충돌이 격화됐습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여러분 정말 죄송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시간을 보면서 제가 정말 너무나 큰 역사적인 죄를 지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담아서 우선 국민 여러분들께 또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큰 절로 사죄의 절을 올리겠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 수단이 매우 중요한데 전혀 적절치 않은 수단을 이렇게 쓰게 되도록 우리가 그냥 말릴 수 없었던 것, 또 그것을 제어하는 힘이 우리 내부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깊은 성찰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 선거 패배에 대한 사과의 메시지를 내면서 동시에 당을 저격했습니다. 당을 비판했습니다. 비판받을 만했죠. 그런데 굉장한 이례적 상황이긴 합니다. 선거 패배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그 원인으로 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김문수 후보가 곧장 본인의 일상 사진을 올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김재원 최측근 김재원 전 의원이 올린 건데 이렇게 턱걸이라는 영상을, 그러니까 나는 건재하다라는 메시지가 계속 담겼는데, 자, 턱걸이뿐만 아니라 턱걸이는 원래 김문수 후보가 잘해요. 근력이 좋아요. 거대 훌라후프를 이 동네 약수터 가면 이런 거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한 훌라후프를 벌리는 일상의 어떤 영상도 즉각 올렸습니다. 자, 이게 다 연관이 있어요. 앞으로 펼쳐질 얘기. 자, 일단 이건 여기까지 보고요. 자, 친한계에서 이렇게 큰 차이로 선거를 패배한 지도부 사퇴하라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동훈 대표, 전 대표, 국민께서 불법 개업 옹호한 구태정치 퇴장 명령 내리신 거다. 박정훈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 석고대자하라. 정성국 의원, 권 원내대표 떠날 때다. 오늘 넘기지 마라.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 김용태 비대위 체제 모두 다 이제 물러나라 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나온 겁니다. 그러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물러날 의지가 없다라는 뜻을 시사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우리 당이 좀 공동체 의식을 회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요구를 하면서 우리가 적을 향해서 싸워야 되는데 내부를 향해서 싸우는 이런 모습은 절대적으로 사라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웠고 힘들 때는 민주당이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잡음 하나 없이 뛰는 모습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이다. 친윤은 버티려 한다. 한동훈만은 안 된다는 정사 강하다. 노선이 다르면 당 떠나야 된다. 자, 엑스맨 얘기도 나오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요. 아까 성춘 부의장이 그 얘기한 이유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개파 싸움 할 때인가. 자, 개파 없는, 노선 없는 무개파, 무소속. 안영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무소속 무개파하기 어렵습니다. 참. 책임을 져야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책임져야죠. 네. 탄핵 전국에 있어서도 누군가는 책임 한번 졌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없었던 듯 아닌 듯 여기까지 왔습니다. 선거에 졌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책임 있는 정당이고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입니다. 사실 선거에 떨어진 분이 다시 당권을 찾겠다 나온 것이 이해창 대표 때부터입니다. 물론 그전에 삼김은 좀 예외적인 존재로 치고요.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예외라는 존재로 치고 아마 이해창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진 다음에 다시 당권을 잡고 또 대통령 후보가 됐었죠. 그 후에는 이재명 현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떨어진 다음에 즉시 당대표 되고 뭐 보궐선거 나와서 국회의원이 돼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이런 선례가 있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단체방도 난리 났어요. 네, 지금 김문수 후보가 탈락한 지 선거에 진 지 얼마 안 돼서 저 올린 것 자체가 전 상당히 좀 의아스럽습니다. 의아스럽다. 네, 그래서 어찌 됐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사람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당을 수습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으면은 생깁니다. 정치란 건요. 내려놓을 때 또 새로운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 살다 보면 나누면 커집니다. 나누면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내려놓지 않고 나누지 않으려고 하다가는 줄어들고 없어집니다. 그 말씀 이제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일단 선거가 끝나면 보통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인데 지금 현재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친윤 지도부 거기에 김문수 후보 측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다시 당대표 후보로 추대해야 된다는 움직임 여기 한 축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은 분들 그리고 물러나라 다시 전당대회 하자라는 이 비윤과 친한 그룹 물러나라라고 하자 한동훈이 엑스맨이다. 아 이게 맞나요? 이게 맞습니까? 김관선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전 대표 목 쉬면서 저 찬조연설도 하고 유세도 했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제 아무리 정치고 정치인이지만 굉장히 이제 모렴치하고 뻔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준비 안 된 후보였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지지도가 좀 올랐어요. 저는 저분이 대통령 출마할 걸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옆에서 누가 뭐 계속적으로 꼬드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결국 대통령 후보로 왔고 또 중간에 우리가 이제 국민 사기극까지 얘기했는데 단일화하겠다고 해가지고 계속 대선 후보가 된 거 아니에요? 자, 대선 후보가 된 다음에도 또 어쩔 수 없이 그냥 갔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라 이 얘기를 하는데 결국 절연 못 했잖아요. 중간에 윤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표 떨어치는 행위를 할 때마다 미적거리면서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의 행동 때문에 대선이 떨어진 거예요. 그걸 누구 탓을 돌립니까? 절대 남의 탓 돌리면 안 돼요. 물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랄지 정치 쿠데타라고 하는 후보 바꿔치기를 한 사람들도 책임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결과에서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고 자기가 대선 준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여론조사 믿고 나와가지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도 못하고 떨어졌으면 거기다 사죄 반성해야죠. 왜 그렇게 절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절을 자주 하면 사실은 그게 한 번은 그렇지만 진정성이 없게 보이거든요. 본인이 강점은 딱 청렴 하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선 떨어지는 것이 사실은 필패일 수밖에 없고 반성해야죠. 그런데 어떤 멘탈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대선이 떨어진 그날 턱걸이를 합니까? 훌라후프하면서 뭘 보여줘요? 이건 제가 볼 때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또 그런 사람을 또 옹립을 다시 국민의힘에 당대표로 옹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권성동 원내대표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분란을 하면서 친윤적인 성향을 보여가지고 지난번에 후보 교체할 때 그때 그만두었는데 끝까지 그 자리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와서 어떤 소리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당연히 물러나야죠. 대선에서 패배한 어제 둘 다 배구 정도를 하겠다고 해도 사실은 비판을 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두 사람의 잘못 때문에 결국 대선에서 떨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또 연연하면서 마치 언제부터 또 민주당 배우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갑자기 선거 떨어지고 나서 민주당 배우라고 해요. 이재명 대표 민주당을 얼마나 공격 많이 하고 비판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180도 딱 입장 바꾸고 얼굴 바꿔가지고 우리가 민주당을 배우할 때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민주당을 끌어들이는 저런 행태를 보면 아무리 정치자지만 금도가 있고 사람의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저는 봐요. 김관선 변호사님 의견이었습니다. 국민들이 국민의힘에게 바라는 건 잿더미 위에서 다시 무언가를 세우려는 절박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잠시 후 아래 주소에서 김진의 더 라방 시작됩니다.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오늘 못다한 이야기 더 라방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